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유하영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7회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하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곳에서 하영은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세면대 앞에 선 하영의 얼굴은 또래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탓일까요? 그녀의 눈빛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하영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자신과 닮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죠. 쓸데없는 상상일 뿐이라고 여기며 간소한 아침을 해결한 후 하영은 가방에 간병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체온계, 혈압계, 그리고 늘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까지. 그 수첩엔 환자들의 상태 변화와 특이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영은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했거든요.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가는 길, 하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표정을 갖고 있다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지만 동시에 포기한 듯한 그런 눈빛 말이죠. 하영 역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의 표정을. 성한그룹 본사 건물 뒤편에 위치한 특별병동에 도착한 하영은 간호사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몇 달 전 이곳에 스카웃되기 전까지 하영은 여러 병원을 전전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만으로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한그룹에서 연락이 왔었죠. 회장 전담 간병인을 찾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하영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회장님께서 일찍 깨시는 편이라서요.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며 하영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백태준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의 위압감은 여전했어요. 아침 드실 시간입니다. 하영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백태준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시선이 유독 오래 하영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하영은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죠.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물컵과 약을 준비하는 하영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몇 달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익숙해진 동작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회장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회장님,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이세요. 열도 없으시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영이 밝게 말하자 백 회장의 눈가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영은 그런 회장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환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뇌졸중 환자들은 종종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곤 했거든요. 특히 백 회장처럼 평소 말이 적은 분들은 더욱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어 죽을 떠먹이려던 하영은 문득 회장의 손을 바라봤어요. 뇌졸중으로 마비된 왼쪽 손이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안쓰러움이 몰려왔죠.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군 분이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백설인 이사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 차갑고 도도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까지. 하영은 백설인이 올 때마다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백설인의 존재 자체가 하영에게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하영을 경계하고 있었으니까요. 간병인, 잠깐 나가 있어. 아버지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백설인이 하영을 향해 턱짓했어요. 존댓말도 없이 마치 하인을 부리듯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하영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죠. 보육원에서 자란 하영에게는 이런 대우가 그리 낯설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영이 나가려는 순간 백 회장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하는 작은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하영은 그런 회장의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영은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간병인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데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백설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설이는 늘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간병인이 주제에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말 걸고 마치 가족인 양 행동하잖아요. 정말 보기 거북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하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환자를 정성껏 돌보려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 잘못된 것일까요? 보육원에서 자란 하영에게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가족 없이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 백설인에게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백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도 요즘 이상해요. 저 간병인이 오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혹시 치매기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면 저 여자가 뭔가 수상한 짓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에게 수상한 짓을 한다니 그런 말을 들으니 억울했어요. 하영은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해왔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백 회장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백설인의 말에 뭔가 반응을 보일 텐데 오늘은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이요. 10분 정도 지나자 백설인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서 있던 하영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간병인, 당신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재산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뭔가 꾀를 부리려는 건 아니겠죠? 하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는 건가요? 하영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럼 좋고. 앞으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세요. 간병인은 간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가자 백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침울해 보였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회장님, 식사 마저 하시겠어요? 백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미안해하는 듯한,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영은 그런 회장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백 회장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하영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딘지 모르게 애틋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백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영은 밤낮 없이 회장을 돌봤습니다. 체온을 재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을 먹이는 일을 반복했죠. 간호사들도 교대로 와서 도왔지만 하영이 가장 오래 회장 곁에 머물렀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열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백 회장은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고열 때문인지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하영 씨, 회장님 환복을 갈아입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땀을 흘리셔서 옷이 다 젖었거든요. 간호사는 다른 환자를 돌봐야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병실에는 하영과 백 회장만 남게 되었죠. 하영은 깨끗한 환복을 준비하고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옷을 갈아입으셔야 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백 회장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은 익숙한 손길로 회장의 상의부터 벗기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간병을 하면서 이런 일은 일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상의를 벗긴 후 하영은 회장의 하의에 손을 댔습니다.
환복 바지의 끈을 풀고 천천히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영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백 회장의 오른쪽 허벅지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거든요. 길쭉한 흉터였는데 마치 칼에 베인 것처럼 깊고 오래된 상처였어요. 하영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거든요. 보육원에 있을 때 원장 선생님이 하영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영아, 내 아버지에게도 이런 흉터가 있었단다. 오른쪽 허벅지에 길게 난 흉터 말이야. 어릴 때 사고로 다쳤다고 하셨거든.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었었는데 지금 눈앞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영은 손을 덜덜 떨며 그 흉터를 바라봤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하영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백 회장이 눈을 번쩍 떴어요.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하영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눈앞의 흉터는 너무나 선명했고 회장의 놀란 표정은 너무나 진짜였습니다. 저는 유하영이에요. 혹시 하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27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은 하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뭔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까지. 그날 이후로 백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영이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순간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흉터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영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어요. 보육원 원장이 했던 말, 자신의 출생신고서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오늘 본 그 흉터까지. 다음 날 아침 하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백 회장을 보는 순간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회장은 하영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리고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하영이 말했지만 백 회장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말이 적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런 회장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백설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간병인,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간호사들이 그러던데 당신이 뭔가 했을 거 아니야. 하영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일을 백설인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의심하는 것뿐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간병만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간호사가 말하는데 당신이 아버지 옷을 갈아입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하던데.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호사가 들었던 건가요? 하영은 어제 자신이 무의식 중에 아버지라고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건 그냥 뭐야? 설마 우리 아버지한테 이상한 망상이라도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수상한 짓을 한 거고. 백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백설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 같은 고아 출신이 우리 가족한테 접근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 아버지 재산이나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이 고아라는 것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뭐야? 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백설인이 다그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 회장의 비서가 들어왔어요. 그는 백설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유하영 씨죠? 회장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백설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며칠째 말을 하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비서는 하영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안에 뭔가 서류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그게 뭐야? 백설인이 봉투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비서가 말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유하영 씨에게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영은 봉투를 꽉 쥐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 끝 빈 휴게실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서류 상단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빨간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8%. 하영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8%.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백태준 회장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은 휴게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7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였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하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영은 서류를 가슴에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하영은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백 회장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백 회장이 하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뭔가 간절한 마음까지. 회장님, 아니 아버지.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백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랜만에 듣는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27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다. 너를 인정하면 너에게 위험이 될 것 같아서. 백 회장이 힘겹게 말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린이가 알게 되면 너를 해칠까봐. 하영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백서린이 자신을 그렇게 경계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가 누구인지만 알고 싶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미안하다. 백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하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너는 내 유일한 진짜 피부치다. 네. 서린이는 내가 키운 거지만 친딸이 아니야. 너만이 내 진짜 딸이다. 하영은 깜짝 놀랐어요. 백서린이 친딸이 아니라니.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왜 너를 낳은 후 사업이 어려워졌어. 적들이 많았고 너에게 위험이 될 것 같아서. 보육원에. 백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영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잘 자라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아버지. 부녀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7년 만에 첫 만남이었지만 혈육의 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영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백서린이 환한 얼굴로 들어서더니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백서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하영과 백 회장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런 간병인과. 설이나. 이제 말해야겠다. 백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내 친딸이다. 뭐라고요? 백서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런 천한 피가 우리 가족이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설이나 진정해라. 유전자 검사도 이미 끝났어. 백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백설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유전자 검사요? 언제 그런 걸 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상하신 것 같으니까 병원을 바꿔야겠어요. 백설이는 하영을 향해 도끼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를 이상하게 만든 게 당신이지.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꾀를 부린 거야. 고아 출신이 재벌가에 들어와서 상속이나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영은 백설인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라고. 감히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백설인이 하영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백 회장이 큰 소리로 제지했어요. 그만해. 설이나 너야말로 정신 차려라. 백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영이는 내 친딸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입양한 거잖아.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저를 키워주신 건 아버지잖아요. 물론이다. 너도 내 소중한 딸이야. 하지만 하영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백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친딸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여자는 분명히 뭔가 꾀를 부린 거예요. DNA 조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설이나 그만해라. 나는 이미 모든 걸 확인했어. 백 회장은 하영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하영아,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너를 찾아서. 백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이 아버지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복 동생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알아보겠어요. 저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 건지 말이에요. 백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고 하영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병실에 조용함이 찾아왔지만 하영은 불안했습니다. 백설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준비해둘 거야. 백 회장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영을 보호하고 그녀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백 회장은 비서를 불러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정 후견인 변경 서류와 상속 관련 문서들을 새로 작성하라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백설이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강제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고 동시에 하영을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했어요. 또한 언론사에도 연락해서 가짜 딸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해요. 지금 정신 상태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백설인이 병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떨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설이나 나는 정신이 멀쩡해. 백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백설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런 사기꾼한테 속으셨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백 회장의 오랜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서류요? 무슨 서류 말이에요? 백설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법정 후견인 변경과 상속 관련 서류를 새로 작성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백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회장님께서 남기신 육성 녹음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자 백 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나, 백태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유하영은 내 친딸이며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유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설인이도 내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두 딸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백설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여전히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야 설이나. 너를 키운 것은 내가 아니냐. 혈연이 전부는 아니거든. 백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영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한그룹 회장, 친딸과 양딸 모두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두 딸이 함께 경영하는 성한그룹.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언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았거든요. 백설이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영 역시 백설이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어느 날 백설인이 하영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영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아버지를 돌봐요. 그리고 회사도 함께 이끌어가요. 백 회장은 두 딸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그의 건강도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준 거였죠. 1년 후 성한그룹 주주총회장에서 하영과 백설인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하영입니다. 저는 백설인입니다. 저희 자매가 함께 성한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백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두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딸과 사랑으로 키운 딸, 두 사람 모두 그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영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언니도 있는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